야, 이 새끼야 군기가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지. 저녁 시간에 활기가 넘치던 고깃집의 소음이 순간 찢어졌다. 기름 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위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고함 소리에 몇몇 테이블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문제의 근원지는 창가 쪽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한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술기운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군복 어깨에는 무궁화 3개와 별 하나, 즉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은 갓 20살이 될까 말까 한해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이병의 손에는 빈 물주전자가 들려 있었고 대령의 앞 테이블 바닥은 물로 흥건했다. 명백한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향한 질책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대령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병의 인격을 짓밟는 폭언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내 놈 같은 놈들 때문에 군대 꼴이 이 모양이야.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아주.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장교들은 어쩔 줄 모르며 눈치만 살피거나 혹은 못 본 척 자신의 술잔에만 집중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대령은 어려운 상급자였고 어린 병사의 수치심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다. 이등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 소란스러운 장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 자리. 1인용 테이블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넉넉한 사이즈의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평범한 운동화 차림. 그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19살. 윤서연. 그녀의 외모는 영락없는 대학생이거나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앳된 청춘의 모습 그대로였다. 처음에 서연은 그저 시끄러운 술주정꾼들의 소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고성과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이어폰의 음악을 뚫고 그녀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이어폰 한쪽을 뺐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한 사람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언어폭력의 현장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다. 특히 이렇게 세속적이고 감정적인 다툼은 가장 피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키고 이끌어야 할 군대의 명예가 저런 구시대적인 악습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다. 군율은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지만 부하에 대한 인격 모독까지 허락하지는 않는다. 박승진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이등병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한 험악한 기세로 이병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용하지만 명료한 목소리가 그들의 공간에 스며들었다. 저기요. 박 대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와 다른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구석에서 존재감도 없던 어린 여자가 서 있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그들의 테이블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다. 서연은 박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건조하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박승진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이 어린 계집애가 지금 누구에게 훈계를 하는 것인가. 그의 붉어진 얼굴이 이제는 분노로 시꺼멓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병을 향했던 모든 저기를 고스란히 서연에게로 돌렸다. 뭐야? 넌.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권위의식이 뒤섞여 불쾌하게 울렸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후줄근한 후드티,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 어디를 봐도 자신에게 대항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어린애였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끼어들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박 대령이 고함을 지르자 옆에 있던 부하 장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기 시작했다. 학생은 상관 말고 공부나 해. 요즘 애들은 정말 겁이 없구나.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말들이 사방에서 서연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윤서연은 쏟아지는 조롱의 화살들 한가운데에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눈은 오직 한 사람, 이 소란의 중심인 박승진 대령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듯한 무기질적인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 평온함이 박 대령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이것 바라겁도 없이 어른을 빤히 쳐다봐. 박 대령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 군인이 애들 장난하는 걸로 보여 썩 꺼지지 못해.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서연을 대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오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아이일 뿐이었다. 군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고깃집 안에서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군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와 부하를 향한 과도한 질책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순간 박 대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가 이내 시뻘건 분노로 다시 차올랐다. 감히 이 어린 것이 자신에게 규정을 들먹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자존심, 수십 년간 군대에서 쌓아 올린 짬밥이 송두리째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품위 규정 박 대령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김소령이 눈치껏 거들었다. 대령님, 요즘 애들이 인터넷에서 뭘 좀 봤다고 저러는 모양입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서연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서연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을 마치 배경 소음처럼 취급했다. 신경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령님의 현재 행동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식당 주인,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훔쳐보는 손님들, 그리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이등병의 모습이 차례로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연의 논리 정연하고 감정 없는 지적은 박 대령의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술에 취한 그의 머릿속은 오직 굴욕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찼다. 이 어린 계집애를 여기서 짓밟아 놓지 않으면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힘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 건방진 년이 끝까지 주둥이를 나불거려
박 대령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성큼성큼 서연에게로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체격이 연약해 보이는 그녀를 완전히 압도하는 듯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박 대령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감히 자신에게 대든 이 어린애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싶었다. 마침내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다. 하지만 그 목표는 서연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기보다는 굴욕감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서연이 입고 있던 회색 후드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오늘 어른 무서운 게 뭔지 제대로 배우게 해주마. 그는 서연을 자신의 눈앞까지 질질 끌어당기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서연의 작은 몸이 그의 힘에 의해 쉽게 끌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박승진 대령의 소나귀에 멱살이 잡힌 윤서연의 몸이 작게 휘청였다. 하지만 그녀의 두 발은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듯 단단히 바닥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거구의 남자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분노 대신 심해와 같은 깊고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박 대령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보통의 어린 여자라면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최소한 공포에 질려 떨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계집애는 달랐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이 사냥감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불쾌한 감정이 등골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그때 서연의 입술 사이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박 대령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별 달았다고. 다 같은 별인 줄 아십니까? 질문은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계급과 권위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서늘한 경고였다. 박 대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저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박 대령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침착한 동작으로 자신의 청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느린 움직임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 대령은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웃었다. 어디? 네, 아빠한테 전화라도 해보게.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핸드폰이 아니었다. 평범하고 낡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서연은 한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 박 대령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위험이 있어서 박 대령조차 자기도 모르게 신분증으로 시선을 떨궜다. 신분증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니었다. 홀로그램 국방부 문양이 선명하게 빛나는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군인 신분증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증명사진이었다. 후드티를 입은 앳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각 잡힌 정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서연의 얼굴이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사진 옆에 적힌 글자들이었다. 박대령의 술에 취해 흐릿했던 눈이 경악으로 번쩍 뜨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글자를 다시 읽었다. 옆에서 훔쳐보던 김소령과 다른 장교들의 입에서도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신분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속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계급 육군 중장 성명 윤서연 육군 중장 3개의 별 3스타 군단장 19살 소녀의 신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박대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이거나 혹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지글거리던 고기 굽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박승진 대령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서연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의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위태롭게 갈랐다. 정적은 박승진 대령의 터져나오는 실소에 의해 깨졌다. 가하하. 그는 처음에는 낮게 웃다가 점차 광기에 가까운 큰 웃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처절한 발악처럼 들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의 신분증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거냐? 박 대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부하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굳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경악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비뚤어진 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9살짜리 중장, 군단장. 그것은 그의 군대 상식으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불순 세력의 공작일 것이다. 간첩이로구나. 박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그래, 틀림없어 인연.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야. 군 수뇌부 신분을 위조해서 우리 군을 교란시키려는 거다. 그는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에 확신을 얻은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이 그가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의 외침에 식당 안이 다시 술렁였다. 간첩이라는 단어는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 박 대령은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착각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지갑에 다시 넣었다. 그녀의 그 침착한 행동이 박 대령에게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거봐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인연이 범인이다. 박 대령은 옆에 있던 김소령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김소령, 뭘 꾸물거리고 있어. 당장 전현을 체포하지 않고. 하지만 김소령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저 신분증이 진짜라면 중장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려 한 죄는
반역에 준하는 중죄였다. 가문이 멸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대령님. 하지만 확인을 먼저 김소령이 겨우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다. 닥쳐. 박 대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상관의 명령이 웃음나 전현을 놓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이건 실전 상황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당장 전현을 제압해.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붓게 충혈되어 있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 그 한마디가 망설이던 장교들의 마지막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렸다. 그들은 박 대령의 명령에 평생을 복종해왔다. 지금 이 순간 불가능해 보이는 진실과 눈앞의 현실적인 명령 사이에서 그들은 익숙한 후자를 택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결심한 듯 서연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들에 대한 일말의 연민마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후드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편안한 자세로 서 있었다. 마치 다가오는 위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끝까지 반항하는군. 박 대령은 서연의 그 여유로운 태도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타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새끼는 내가 직접 잡는다. 그는 야수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군인답지 않은 그저 분노에 찬 막무가내 돌격이었다. 그의 움직임을 신호로 망설이던 다른 장교들도 일제히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작은 소녀 하나를 잡기 위해 건장한 장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덤벼드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들의 손이 서연의 몸에 닿기까지 불과 1초도 남지 않은 순간이었다. 박승진 대령의 주먹이 윤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기 직전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어질 폭력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박 대령의 육중한 몸이 그녀를 덮치기 직전 서연의 몸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옆으로 스르르 비켜섰다. 그것은 회피라기보다는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동시에 주머니에 있던 손을 빼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박 대령의 팔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힘으로 그의 진행 방향을 살짝 틀어주었다. 으악! 자신의 힘에 추진력을 더한 박 대령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거대한 몸은 근처의 빈 테이블 위로 보기 흉하게 처박혔다. 그릇과 수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고통과 당혹감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허우적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다른 2명의 장교가 좌우에서 서연을 덮쳤다. 한 명은 그녀의 팔을, 다른 한 명은 어깨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서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박 대령을 넘겨버린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낮게 회전시키며 그들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김소령은 자신의 손목이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감기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손목 관절이 부서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크억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그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를 제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반대편 장교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복부를 맞은 장교는 숨이 멎는 고통에 끄하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3초 안에 일어났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한순간에 건장한 장교 2명이 힘없이 쓰러졌다는 사실만이 현실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 남은 장교는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는 달려들지도 도망가지도 못한 채 사색이 되어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다. 커헉. 이 인연이 테이블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박 대령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2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을 보고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과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야수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그를 마주했다. 박 대령의 주먹이 다시 날아왔다. 서연은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받아 흘렸다. 동시에 다른 손이 뱀처럼 뻗어나가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체중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반쯤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승진 대령의 몸이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그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잠시 버둥거리다가 이내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박 대령의 팔을 뒤로 꺾어 등 위에서 단단히 제압했다. 팔 부러져. 박 대령의 입에서 비굴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수십 년 군 생활의 자존심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인의 주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상관의 권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러워하는 대령과 그를 한 손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서 있는 가녀린 소녀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헐렁한 후드티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방금 전의 격렬한 싸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이 식당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바닥에 쓰러진 장교들의 신음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울렸다. 윤서연은 여전히 한쪽 무릎으로 박승진 대령의 등을 누르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격렬한 싸움을 끝낸 뒤의 흥분이나 지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정해진 절차를 막 끝낸 기계처럼 무표정했다. 그녀는 박 대령을 제압하지 않은 다른 한 손을 천천히 움직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 너무나도 태연한 행동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지금 이 상황은 경찰에 신고할 폭행 사건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화면의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곧바로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잘 훈련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스피커폰으로 통화 모드를 바꿨다. 그 목소리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통신보안.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지휘통제실입니다. 용무를 말씀하십시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그 이름이 흘러나오자마자 제정신을 차리고 있던 마지막 장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일개 부대의 헌병대가 아니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심장부를 지키는 군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사권과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박승진 대령의 동공이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바닥에 깔린 박 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낮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7 기동군 단장이다.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직책,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수화기 너머의 통제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의 정적 후 훨씬 더 긴장되고 격식을 갖춘 목소리가 돌아왔다. 충성 군단장님, 하명하십시오. 서연은 현재 위치의 주소를 막힘없이 읊었다. 마포구 합정동 XXX 식당. 현 시간부로 군무 이탈 및 상관 폭행. 명령 불복종 현행범 다수 발생. 전원 군인 신분. 주동자는 육군본부 직할부대 소속 박승진 대령. 그녀의 보고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주동자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을 때 박승진 대령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상관 폭행. 그렇다. 자신은 방금 현역 군단장을 공격했다. 그것도 민간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지휘 체계를 뒤흔든 반란 행위에 준하는 범죄였다. 수방사 헌병 특수임무대를 즉각 출동시켜 운대 현장에 있는 박승진 대령 포함 이하 장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소에 직접 압송하도록 저항이 있을 시 실력 행사를 허가한다. 충성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명령은 단호했고 수화기 너머의 복명은 칼 같았다. 서연은 짧게 이상이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자 식당 안에는 다시 한번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대령은 이제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그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전체가 방금 저 전화 한 통으로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제압에서 풀려난 박 대령은 팔을 부여잡은 채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잠시 후 아주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명확하게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정의가 도착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는 불과 2분 만에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식당 앞 도로에 급정거하는 타이어의 마찰음이 연달아 들려왔고 가게의 창문은 번쩍이는 적색과 청색 경광등 불빛으로 어지럽게 물들었다. 손님들은 모두 창가로 달려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장비로 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헬멧에는 헌병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고 손에는 K1A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군기가 바짝 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식당 내부를 장악했다. 그들은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그 중에서도 최정예인 특수임무대 SDT였다. 대원들이 좌우로 갈라서며 길을 트자 그들 뒤에서 한 명의 장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특임대원들과는 달리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훨씬 더 강렬했다. 그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소령은 먼저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장교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두 눈을 크게 떴다. 놀라움과 함께 절대적인 경외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다음 순간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 대원. 차렸다. 그의 명령에 모든 특임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부동자세를 취했다. 소령은 서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그녀의 삼보 앞에서 각이 잡힌 동작으로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특수임무대장. 소령 김진우 군단장님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중무장한 특수부대가 19살 소녀에게 깍듯이 경례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 박승진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그의 경례를 받았다. 수고한다. 김소령.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김진우 소령은 아닙니다. 라고 외치며 더욱 굳건한 자세를 유지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대령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자를 포함해서 저기 있는 장교 전원을 연행하도록. 혐의는 내가 통화로 설명한 그대로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령은 뒤를 돌아 자신의 대원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현행범 박승진 대령 외 3명을 상관 폭행 및 군무 이탈 혐의로 즉시 체포한다. 저항 시 강제 진압을 허가한다. 체포조. 진입.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명의 특임 대원이 박 대령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손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박 대령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거 난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이건 오해야. 저 계집애가, 저 간첩이. 하지만 그의 발악은 허무했다. 특임 대원들은 그의 팔을 간단히 제압하고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의 남은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는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를 반드시. 김진우 소령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한 대원이 그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아 더 이상 추한 말을 내뱉지 못하게 했다. 다른 장교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수갑을 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민간인들과 동료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리며 멀어져 갔다. 폭풍이 휩쓸고 간 식당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다. 부서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서 있는 한 소녀.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남은 계산서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건물의 지하.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취조실. 박승진 대령은 이제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계급장과 명찰이 모두 뜯긴 허름한 미결수복을 입은 채 차가운 강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의 헌병 수사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가 누리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박승진 씨. 수사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박승진을 대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호칭의 변화가 그의 현재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박승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과 싸늘한 취조실의 공기는 눈앞의 현실이 악몽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수사관은 그의 침묵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군형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거기에 더해 군형법 제44조 상관 모욕, 제47조 명령 불복종,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가 아주 많군요. 수사관이 읊는 죄목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승진의 가슴에 밝혔다. 특히 상관 폭행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그냥 어린 여자애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 그 자체에 주먹을 날린 것이었다. 19살이든 90살이든 군단장은 군단장이었다. 그녀가 정말 군단장입니까?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물었다. 수사관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윤서연 중장님은 국방부 직속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발탁된 우리나라 군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자산입니다. 대령, 아니, 박승진 씨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국가 1급 기밀의 일부가 민간에 노출될 뻔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승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군 생활, 명예, 남은 인생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의자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 그의 후회와 절규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폭풍이 휩쓸고 간 식당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헌병들은 떠났지만 목격자 진술을 받기 위해 남은 몇 명의 행정관들이 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었다. 식당 주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윤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식당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긴장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사장님, 오늘 소란으로 인해 피해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태도는 조금 전 군단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예의 바른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이나 계급 대신 국방부 민원처리실의 연락처와 고유 식별 번호만이 적혀 있었다.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오늘 발생한 모든 기물 파손 비용과 영업 손실에 대해 국방부가 전액 배상해 드릴 겁니다.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식당 주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는 군대가 이렇게 신속하고 정중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어린 이등병에게로 걸어갔다. 이병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무한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놀랐겠군. 괜찮나? 이병, 괜찮습니다. 이등병은 거의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그는 진심을 다해 경례를 붙였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그의 격려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행동으로 한 젊은 군인의 멍들었던 자존심이 회복되고 군에 대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조용하면서도 묵직했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단 두 사람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젯밤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셨습니까? 장관님.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박승진 대령이라는 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마터면 국가 1급 기밀이 통째로 노출될 뻔했습니다. 프로젝트 RS의 핵심 인물이 이런 식으로 민간에 알려진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보고서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는 합참의장과는 달리 표정에 큰 동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는 잠시 후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의장을 바라보았다. 의장,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합참의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관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윤 중장의 실전 지휘 능력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감정 통제 능력도 시험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야말로 완벽한 실전 테스트였소. 프로젝트 RS 프로젝트 에이리스. 그것은 15년 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압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극비리에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기존의 낡은 군 시스템과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전략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전국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보석이 바로 윤서연이었다. 당시 사살이었던 그녀는 대학 수준의 물리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7살에는 세계적인 체스 마스터들을 동시에 상대해 이기는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그녀를 프로젝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녀의 성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12살에 세계 최고의 사관학교 중 하나인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특별 입학하여 4년 만에 역대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 동시에 온라인 과정을 통해 국제 전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가 쓴 21세기 혼합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문은 현재 우리 군 장성들의 필독서가 되어 있을 정도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실전 지휘 능력이었다. 현역 베테랑 장성들과 최첨단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수십 차례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략은 정형화된 군사 교리를 비웃듯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으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합참의장은 장관의 말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군단장이라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19살 소녀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까? 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실제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십과 부하들을 통솔하는 카리스마를 검증할 수 없으니까. 제7기동군단은 우리 군 최강의 신속 대응 부대여. 윤 중장의 역동적인 사고에 가장 잘 맞는 부대지. 그리고 박승진 대령 같은 구시대적 인물들의 저항은 어쩌면 그녀가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을지도 모르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어젯밤 일로 군 내부에 퍼져 있던 윤 중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하룻밤 사이에 경외심으로 바뀔 겁니다. 소문은 전설이 되고 전설은 곧 권위가 되지. 윤 중장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들은 어젯밤의 소동이 한 명의 어리석은 대령을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마포 식당 사건은 군 내부망을 통해 전군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기 힘든 헛소문 취급을 받았지만 국방부 정훈실에서 이례적으로 상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간의 인격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제목의 공식 카드뉴스를 배포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박승진 대령은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 만연해 있던 구시대적인 갑질 문화와 권위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육군본부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에 착수했고 계급이 아닌 인격으로 부하를 대하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19살 군단장의 조용한 분노는 골마있던 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다. 폭풍의 눈이었던 윤서연은 이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제7기동군단의 심장부인 지휘 통제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과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북상하는 태풍의 예상 경로를 바탕으로 한 부대 재배치 훈련을 지휘하는 중이었다. 3대대. 현재 위치에서 2km 북상. 7번 고지를 선점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포병 여단은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화력 지원 범위를 재산정. 5분 내로 보고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부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장병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나이나 외모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녀의 비범한 지휘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만을 보고 있었다. 경외심과 절대적인 신뢰. 그녀는 이미 제7기동군단의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한 부관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다름 아닌 그 식당에 있던 이등병. 이젠 어엿한 일병이 된 이진우였다. 사건 이후 특별히 군단장 직속 행정병으로 발령받은 그는 서연을 볼 때마다 세상을 구한 영웅을 보는 듯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그를 보고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통제실의 거대한 창가로 다가섰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부대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저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였다. 어깨 위의 별은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고함이 아닌 원칙에서 나오고, 진정한 권위는 계급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자신은 그런 군인이 되겠다고. 여기서부터 나레이터 톤으로 전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19살의 어린 군단장 윤서연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원칙이 무너졌을 때만
단호하게 행동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겉모습과 나이, 성별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이번 사이다.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짜릿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박승진 대령과 같은 인물들을 현실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